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각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희망이나 바람도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이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답변을 길게 하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답변해야 되니까 조금 짧게 먼저 저고위의 정순둘 위원님부터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는 뭘 하고 있다?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요. 그래서 사회 변동에 따른 우리의 대응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오늘 중요하게 나온 이 세대 연대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가야 할 그런 스탠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이어서 청조위에서도 한 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끝에 계신 강보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을 총괄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때까지 소외되어 있던 청년들이 어떤 변화나 이런 상황들에 실제 마주하게 되는 게 빡이 오잖아요. 근데 그 상황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고 고민을 시작하는 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부터 올라왔던 내용들 가지고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첫 장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연습하신 건 아니죠? 네, 그 두 위원회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조은주 위원님. 네, 그 청조위, 저고위에서 두 위원회를 모두 활동하고 계신데 다른 점, 혹은 닮은 점, 혹은 이건 별로다, 이건 좋다 이렇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좀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말 학습하기 좋아하는 것 같고요. 가다 두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되게 많고 또 같이 소통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또 저는 사실은 저고위 가서 사실 놀랬던 게 저는 저고위 지역상생분과로 늦게 합류를 했었어요. 근데 연락이 왔을 때 저도 약간 저고위에 대한 어떤 이런 편견이 있어서 저는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 이제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을 추천해드리고 근데 이제 그 지역상생국가에 같이 참여를 해보니까 저는 저고위 위원님들하고 사실은 세대격차를 느끼면서 소통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았던 위원회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까칠한 편이어서 누가 추천해달라고 하면 거의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해 오는데 저고위랑 관련해서 누가 물어보면 거기 한번 해봐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저희 청조위도 마찬가지로 정말 공부하기 좋아하고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위원회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위원회에서 너무 일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여성과 노인을 중심으로 한다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이 조금 중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두 위원회가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공동의 문제인식 또는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두 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였으면 하는 그 방향성이나 공동의 문제의식이 있는지를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청조위부터 좀 여쭤볼까요? 박희정 위원님께서 제 눈을 딱 마주치셔가지고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미리 시키셔놓고 네, 청년정책을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청년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의 응축이다 이런 표현을 사실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혐오나 차별 그리고 문제 이것과 현재 노년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차별, 혐오, 그리고 고민들, 어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 비슷한 양상이다라는 것들을 저희 같이 함께 위원회에서 토론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제가 일자리 국가라서 일자리로만 이야기를 해봐도 청년들이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항상 하고 일자리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불안정 노동과 그리고 그 노동의 이중구조, 그러니까 이중노동의 시장 안에서 그 불안정성을 다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들이 좀 많은 것과 동시에 사실 노년 세대들 역시도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그러니까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사실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한 서로의 불안정성의 문제 그리고 노인들의 경우에는 또 더더욱 공공일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 그래서 그런 기회의 부족 역시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그런 지점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어리다고 차별받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많다고 차별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참 많은 세대 간의 공통점이 참 많다 이런 것들을 공감하게 됐던 것 같고 우리 같이 함께 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을 더 약화시키고 최대한 해소시키면서 사회적 연대의식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느냐라는 방향성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고이에도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안지혜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저는 저고위에 있지만 청년의 입장으로서 정책 제안에 참여를 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노년층, 그리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날려놓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뺐을 때 누구의 문제라고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고위나 청년, 그 정책위원회나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포럼의 자리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 저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 아까 노인, 그다음에 이제 청년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했어요. 네, 인구상으로는 다수지만 되게 사회적으로 소수자였다, 대표되지 않은 층이었다. 그래서 주로 취약계층이거나 결핍된 존재 또는 어떤 온정적인 배려의 시각으로 했을 때만 인정되는 그런 계층이었고 아까 얘기가 너무 잘 통한다 그랬잖아요. 약자들은 잘 통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권력을 쥐고 이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잘 못하죠. 이해를 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다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뭘 기대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저는 되게 그 조은주 우리 위원님 발표 들으면서 어머 저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새로운 시작, 세대 간의 연대, 소통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그야말로 불쏘시개든 불타는 소통이든 오늘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청년들이 많은 것을 했다고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 세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세대 갈등과 세대 통합에 대해서 다루셨는데요.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론이 만드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저고이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세진 선생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여성, 청년, 노인이 사회적 약자라 소통이 저등하셨는데 일단 갑자기 제가 급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앞에 있는 분 중에 제가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제 우리가 이게 세대 연대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는 이 용어를 사실 좀 처음 접했는데 되게 매력적인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 통합은 너무 좀 진부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세대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세대 연대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뭐 세대 갈등이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정 교수님도 발표할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일자리 문제도 보면 저는 이제 제가 95년생 이제 아이가 있고 또 저희 부모님은 이제 80대 이제 어르신인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이제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를 하고 계세요. 굴에 계시는데 어머님이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하시는 활동의 영역과 지금 95년생인 제 아이가 지금 알바를 하는 활동 영역이 중첩되지 않는 것 같고 중첩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우리 안에서는 어떤 소통도 되고 공감도 되고 그런 연대의 관계가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좀 이렇게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좀 부풀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좀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설령 그런 갈등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건 그 이슈대로 마치 학교 폭력이 있으면 학교를 안 보내지 않는, 문 닫는 것이 않는 것처럼 또 그것을 그것대로 해결해 가는 것처럼 저는 혹시라도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그 문제로 접근해 가야지 세대를 전체로 범주화해서 대립시키는 그런 어떤 기존의 언론이나 어떤 미디어의 접근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 청조위에도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이다혜 의원님이 먼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는 바둑 프로 기사인데요. 한국의 바둑 프로 기사는 380명 가량이 있고 그중에 여자 기사는 약 70명 가량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집단이에요. 제가 평생 연구 과제 중 하나인데요. 일단 이 집단은 세대 연대하는 면에서 보자면 기술력에서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만을 하거나 아니면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실력이 세다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정말 특수한 집단인데요. 저희 집단에도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의 주제가 한국 사회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가장 큰 뜨거운 감자가 바로 연금인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연금을 타가고 있는데 저 청년이죠. 청년 같은 경우는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세대와는 다른 금액을 받아가게 되고요. 더 심한 지금 이제 막 프로가 되는 사람들은 아예 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그 연금 고갈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가는 어떻게 우리가 선배님들에게 이런 연금을 기억하자 말할 수 있겠어 라고 했지만 이제는 너무 불평등한 거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한번 바꿔보자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또 일자리 측면을 보자면 사실 기존까지는 기득권 세대들이 모두 독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너무 목소하기 힘드니까 우리도 일자리 달라. 흔히 말하는 꿀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나와달라. 이제 방기작해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추세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심판, 감독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만 40세 이하는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고 현재는 심판 같은 경우에는 만 25세 이런 식으로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입단 풀어내는 걸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빨리 입단하기 때문에 사회 진출을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가 되기까지가 쉽지 않았겠죠. 갈등이 발발하고 이제서야 조금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칡뿌리를 얽힌 것들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거를 갈등 자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칡뿌리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풀어내는 자세로 문제를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분씩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손 들어주셨어요. 박기남 의원님, 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실까요? 네. 네, 맞습니다. 갈등이 있어야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변화해 나가는 건데 이제 약간 기능주의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세대 자라온 어떤 환경이나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걸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제가 사실 직장에서 사소하게 저희 조직은 준 공공기관인데 약간 관료적이고 공무원 조직 같은 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좀 완화된다고 하니까 기사들이 2030이 이제 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불안해한다, 막 이런 기사를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점심시간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심시간이 그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의 휴식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률에 의하면 명백한 휴식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의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점심 때도 팀장님이나 과장님 모시고 계속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젊은 직원들한테 내가 아를 사줄게. 점심 먹고 같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랬는데 저는 제가 커피를 사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귀한 개인의 휴식 시간을 뺏었다는 걸 사실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점심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미리 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다. 이런 생각은 기성세대가 바꿔야 되고요. 또 소통과 유대를 꼭 고기 굽고 술 먹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는데 아직도 간행적으로 많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실 해결하면 되는 문제고 또 기성세대가 방식을 바꾸면 되는 문제인데 언론이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세대 갈등으로 부추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이한솔 위원님께서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잡아주셔서 답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 앞에서 다 좋은 말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러면 약간 양념 좀 치고 흥미로운 수 있는 얘기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물론 세대론, 계층론 어떤 것이 더 문제인지는 저는 엉덩이가 안 무거워서 그건 똑똑하신 교수님들이 막 심각하게 논쟁하는데 저는 별로 중요한 게 다가오진 않고요. 이게 어쨌든 일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논의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한데 별개로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청년 세대냐 아니냐 약간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세대를 굳이 언급을 하자면 분명히 지금 중년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어떤 특정 집단, 특정 코호트 집단의 문제들은 중에 일부 엘리트들의 문제들은 분명히 있다. 흔히 요새 586이라고 얘기를 하죠. 50대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50대 중에 이제 대학 나온 중년 엘리트들을 말하는 건데 크게 두 축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문제가 있고 그냥 각 사회 곳곳에 뻗어나가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 벌이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의 키워드를 잡자면 위선, 독성, 무능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일단은 너무 위선적이죠. 정책결정권자들이 그 집 가지고 장난친 거는 그 사람들이 절대로 세입자나 절대로 이 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예상되지도 않죠. 왜냐면 너무 많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문제를 일으켜서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위선적인 것들이 너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리고 일상에서도 사실 그런 분들을 지지하는 회사의 부장님들이 더 큰 사실 일상의 위협이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데 사실은 자기는 정의를 외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직장에서 그 사람들을 그런 부장들을 바라보는 그 개인들이 얼마나 무기력과 무력함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어떤 IMF나 이런 특수적 상황을 통해서 사실 정치, 사회, 경제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위선들이 약간의 그 세대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으로 좀 이어진 것 같고 독서는 봤을 때 다양성을 딱히 존중하는 문화가 그 시대에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주운동 하셔서 그런지 그러니까 하나로 딱 이렇게 몰아치는데 능숙하셔서 그런지 약간은 다양한 어떤 의제나 운동이나 감수성 같은 것들을 같이 존중하면서 봐야 되는데 헤일이 몰아치는데 조개나 죽고 있다 약간 이런 톤으로 보통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좀 무시하고 하는 경향들에서 굉장히 독선적인 부분에 아쉬움들을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무능은 어쨌든 지난 10년, 20년 동안 나름의 기회가 꽤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 특히 근데 사실은 부동산 문제든 일자리 문제든 원활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더 심화시킨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세대 갈등이라기보다는 한 40대든 30대든 20대든 그 위에 60대든 70대든 약간 지금의 그 중년 엘리트들이 진짜 문제가 많다. 약간 이 정도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분노나 이 정도는 있지 않나. 이렇게는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싸움 날까봐 제가 조마조마했습니다. 저희 좀 양해의 말씀을 하나 구하자면 저희가 지금 수어 통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빨리 하시면 수어 통역 의사분이 정말
들어주시니까 가급적이면 또박또박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좀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정시에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그 세대 연대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무엇일까? 사실 이한솔 위원님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조금 다른 생각들이 있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 보시면 제가 조은주 위원님께 마이크를 드리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네, 너무 사회자님의 발언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중을 했는데 이렇게 마이크가 좋아졌는데요. 저는 일단은 아까 저희 저구 위원님이나 아니면 창조위 위원님께서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얼마든지 이 현실 안에서는 정말 저는 사실 저희 엄마 빼고는 다른 엄마 세대 분들하고 소통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가족 바운더리에 있으면 이게 어쨌든 저를 위한 말도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렇지만 다른 엄마랑 같은 나이에 다른 분들을 만나면 정말 잘 소통이 돼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일상에서의 그런 갈등은 아까 측돌이 비유하셨던 것처럼 단절되지 않고 뭘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을 펼치는데 이게 사회의 어떤 그런 언론 프레임이나 어떤 그 정책이나 어떤 사안을 두고 갔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좀 서로 경합하는 구조를 갖거나 아니면 세게 부딪히거나 갈등을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도 전에 정말 아예 극과 극을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더 씌워지는 것들을 저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실제로 저는 지역에서 지역사회 일을 하는 청년들을 좀 인터뷰하러 다닌 적이 있는데 이거 남해 사례인데요. 남해에 내려가서 청년이 사는데 거기 사는데 마을 이장님이 김치를 막 전라도 김치를 본인이 경남이거든요. 거기 전라도 김치를 구매하셨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청년한테 줄어보신 거예요. 그 저녁에 10시에. 그래서 근데 10시에 저희들끼리는 이렇게 티타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차 마시고 그리고 물론 약간의 술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술좀 먹고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어울리시면서 정말 서로 그런 일상을 교류하고 교감하는 데 있어서 또 저는 너무 이런 놀이의 지점이나 삶이나 일상에서는 가능한데 왜 이게 정책이나 사회 담론으로 가게 되면 극단으로 치닫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저는 이한솔 위원님의 말이 아플 수도 있고 송곳 같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상층부에서 차단되는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혹은 그 삶을 감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우리도 그 현실이나 현재 상황을 좀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아프고 불편할수록 저는 좀 그것들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고위에도 답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정순들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있나요? 네네, 들립니다. 켜져 있어요. 네네. 저는 사실 다음 이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하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세대 연대를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청년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거의 예전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필요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세대 연대 포럼을 하면서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었고 우리 사회가 시스템을 좀 더 그렇게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인식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좀 더 청년이면 청년의 시기에 아까 이행기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청년의 이행기 또 노년의 이행기 이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스템이 좀 더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세대 통합에 대한 정책 개선. 저희가 어쨌든 두 위원회가 모여 있다 보니까 어쨌든 공통적으로 뭘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방향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이 저고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이제 개인 단위의 사회보장 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조금 엮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개인 단위의 사회보장 제도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볼 텐데 이렇게 마이크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쭤볼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저희는 공감 토크를 하러 온 거지 토론을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먼저 그래도 마이크를 먼저 잡아주신 네, 김기남 위원님께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기남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그 1인 가구가 지금 뭐 30%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1인 가구가 저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1인 가구가 어떤 특정 연령대, 특정 성별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제가 사실 중년기처럼 보이세요? 노년기처럼 보이세요? 네? 당연히 중년이지만 제가 숫자로는 이제 6을 시작하는 6학년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주중에는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는 그 1인 가구를 하고 있고 이제 주말에는 춘천에를 갑니다. 춘천에 이제 집이 있고 그런데 이 1인 가구가 아까 청년기가 우리는 옛날에 학교 다니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런 생애 과정이 어떻게 보면 표준화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전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인생에 어느 순간에 반드시 여러 번 1인 가구로 사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통 20, 30대 청년이나 또는 7, 80대 독거노인 그럼 확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주기에서 언제든지 경험하는 그런 보편적인 가구 형태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제가 얘기하고 정순들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보면은 사실 이제 1인 가구 중심이냐 우리가 이제 그 가구 중심이냐 그러니까 1인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가족에 대한 책임이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사람의 복지라든가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주체였지만 이제는 이제 1인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연령과 관련 없이 1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이냐 이거에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실제로 이게 청년 하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노년 하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기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문제를 그 주기에서 가지고 있는 욕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통합의 차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욕구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실제로 세대 간에 아까도 계속 나왔던 갈등이 있느냐 사실은 갈등보다는 그런 차이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차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그 세대 간의 어떤 그 불평등의 요소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제안해보고 싶다면 세대 간의 어떤 페어니스 인덱스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세대 간의 어떤 공평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중심의 것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구 중심의 어떤 가족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봤을 때 얼마나 우리 사회가 페어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인덱스도 만들어보고 세대가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는 좀 어떨까 이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청조위에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짧게 두 분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한솔 위원님과 박희정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도 마이크가 있습니다. 아까 정재훈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에서의 다양한 가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잘 이야기해 주셨으니 주거 정책으로는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면 1인 가구는 전월세, 원룸을 이용해야 되고 2인 가구는 딱 신혼부부 그리고 그러니까 육아를 하는 3인 이상은 자가소유 이렇게 사다리가 딱 고정되어 있어서 그 이외에는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아예 없습니다. 사실 이런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변화들이 없으면 실제로 어떤 혹은 복지체계나 이런 게 없으면 사실상 어쨌든 1인 가구는 약간 부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더불어서는 사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어떤 시야가 대부분 아파트의 4인 가구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고 정부도 부동산 정책에서 그거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합니다. 이 얘기는 금융이든 자본이 어쩔 수 없이 4인 가구의 아파트 부동산 자산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돈을 애초에 벌게끔 투기를 허용하고 자산 양극화를 허용하는 가운데서는 1인 가구가 그 안에서 어쨌든 자산 안정화될 수 있는 방법들은 드물다. 특히 이제 세입자로 사는 경우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안정화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런 어떤 인식이 바뀌더라도 실제로 경제가 생활이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박희정 의원님. 네, 저 아까 사실 세대연대를 방해하는 요인을 물어보셨을 때 그 요인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이걸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주신 요인들을 다 동의하고 그거 말고 나오지 않았던 저는 한 가지 이유는 경험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단적 경험치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세대 모두, 그 세대 중에 특히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같이 사회적 연대를 통한 효능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자체를 아예 해본 적이 없는 세대. 그러니까 이전부터로 생각하면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더 이전부터 생각하면 어떤 사회적 현상과 사회적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내고 그 극복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실생활에 자기 피부에 와닿는 경험치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풍요로운 삶을 계속 살고 있다. 풍요로운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한국 사회의 경제 상황에서 굉장히 풍요롭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국민적 혹은 집단적 큰 갈등 상황을 같이 극복해보는 경험 같은 거, 그걸 같이 연대해서 극복하는 경험 같은 걸 해본 경험이 없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이로 보면은 사실 개개인 하나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 이후에 더욱더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핸드폰 안에서 그리고 SNS, 온라인 안에서만 소통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소통처럼 보이지만 되게 일방적인 나의 메시지를 내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셀렉해서 보는 이런 환경 안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의 사회적 통합이나 연대라고 하는 것의 문화적 차이가 지금 굉장히 있는 상태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요. 그런 지점에서 1인 가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환경이 변화한 모습을 서로가 지켜봤을 때에 인식도 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은 주거로만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청년주택, 청년들이 모아서 하는 거 저는 사실은 좀 반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다양한 인간상과 인간군을 볼 수 있는, 갈등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 갈등을 본인이 직접 체감하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의 정책 설계와 행정적 개편이 되어야 되고, 그 갈등이 조정되고 그게 나중에 통합이 될 수 있는 그 프로세스까지 행정 영역에서의 시스템으로 좀 나오면 어떨까, 그런 고민까지 듭니다. 네. 이어서 제가 안지혜 이다혜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태까지 얘기했던 건 결국 이제 이런 1인 가구 문제도 그 어떤 불평등이나 혹은 세대적인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격차에 대한 문제들과 좀 맥이 맞닿아 있는데,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라도 짧게 두 분께 한번 답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 위원님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디어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가장 어떤 문제가 나에게 가장 불평등으로 와닿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층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있겠지만, 고령층의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오는 그 불평등의 악순환이 고려지되고 있고, 그런 으로 해서 청년들은 또다시 난 불평등을 겪고 있다라고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평등의 악순환 고리를 지금 당장 끊을 수 있을까라고 했으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끊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도 아직 물음표로 남아있지만, 이때 계속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럼 청년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 청년 정책 딱 짜자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앞달에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빼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또 한 번 모여서 하자. 저는 지금 아이디어를 낼 수는 없지만 이런 시간들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다시 모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다혜 위원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적인 불평등 면에서 이제 공감하고요. 제가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어디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 브랜드명이 뭐예요? 몇 평이에요? 선생님 돈 얼마나 벌어요? 이 질문을 제가 7살 아이에게 들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원격 수업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강의한 적이 있는데 매 수업마다 이제 질문할 시간이 있잖아요. 질문하라 그러면 꼭 하는 질문이 선생님 돈 많이 벌어요? 네, 제가 직접 이제 겪은 일들이고요. 저는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란 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돈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의 기준을 경제적 보는 게 아니라 뭐 내가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인지, 언어를 외국어를 몇 개 할 수 있는지, 악기는 몇 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모 세대부터 이미 그런 것들을 너무 힘든 세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7살에게 저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들은 게 아니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미 교육만에서 약간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의식주 면에서 최저 기준은 그냥 당연히 도와줘야겠죠. 사회보장 당연히 해야겠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면에서 우리가 너무 부의 가치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미국의 이제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마음 가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어떤 중년 남성이 자기 가면을 듣고 울면서 너무 감동받았다. 어떤 분이 감동 많이 했을 때 자기는 평생 남 타인에게 남자답게 살아라. 너 그렇게 하면 남자답지 않아. 이런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프레임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남성적이지 않고 여성적인데 그 중년 남성은 늘 불행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프레임을 늘 씌워주고 돈은 많이 벌어야 돼. 직업은 당연히 전문직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점점 이 아이들을 끄면 당연히 돈 잘 버는 게 자기 삶의 1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좀 더 마음을 단단하게 키울 수 있는 인문학적 교육을 좀 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혹시 당신의 문해력은 어떠십니까? 라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이슈가 됐는데 아이들에게 문장 제가 풀어봤거든요. 점수를 이렇게 매겨봤는데 실제로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긴 문장을 요즘 아이들이 우리 성공하신 엘리트 중년분들 당연히 이해 못하겠지만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조금이라도 긴 문장이 있으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문해력이 심각한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인문학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마음을 좀 튼튼하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한번 발굴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들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잘해주셔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인구 변화에 따른 지역 격차도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우선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저고위의 박기남 양세진 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구 변화와 이 지역 격차,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 관계와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인데요. 이 지역 격차나 혹은 지역 불평등에 대해서 어떤 대응할 만한 것들이나 혹은 해법들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제가 조금 답변이 옹색하고요. 바로 전에 얘기했던 그 왜 세대 내의 어떤 불평등 문제, 저는 가장 심각한 게 아까 그 정재훈 교수님 발표할 때 임금 격차 부분, 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유독 직업 간 격차도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세대 내 불평등의 핵심적인 요인인데 지금 그 SK 하이닉스 문제도 옛날에는 주는 대로 받았는데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내가 어떤 근거로 인사평가나 성과급 시스템이 공정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줘도 다 지금 정보가 다 공개돼 있고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런 공정한 시스템, 인사 시스템, 그다음에 그 임금 체계 같은 거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계층의 세습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사교육을 통해서 계층이 재생산되는데 독일이 그 대학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죠? 무상 아닌가요?
서유럽 국가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국가가 의사와 변호사를 교육시킨다면 이렇게 많은 임금 격차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10조가 있으면 대학생을 다 무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좀 교육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입시와 경쟁과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선생님 뭐 감히 어떻게 그런 되게 궁금한 거죠.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물어보는 우리 세대가 이렇게 변해왔는데 마음이 되게 아팠고요. 지역 격차 관련해서는 제가 지역에 살고 있고 우리 작은 아들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이어서 지역 청년이에요. 근데 지역 청년에 대해서 좀 뭐 예를 들면은 루저고 경쟁에서 지고 그렇게 불쌍하게 또 이렇게 편견을 갖고 보는 것 자체가 일단 되게 불편하고 대도시에 살던 중소도시에 살던 청년의 욕구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같은 인프라를 깔아주고 또 실패할 기회를 주고 안전망을 갖는다면 지역에서의 삶이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기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아니면 제 계층이 또 중상층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역도 정말 살만한 곳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양재진 위원님. 네. 이 지역 격차 문제는 뭐 세대 연대의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만만치 않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발표에 보면 인구 소멸에서 지도 보여줄 때 그런 게 사실은 전 사회적인 또 어떤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세대 연대의 문제를 따로 띄어서 지역 격차를 말하기 쉽진 않긴 하지만 어쨌건 제가 이제 최근에 경남 김해에 강의 갔을 때 그 학교 밖 청소년들 10대들과 함께 이제 청년 문화운동을 8년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8년째가 되는데 자기가 이 운동을 그만 포기해야 될지 고민한다.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함께 이제 생활하고 대학까지 마친 그 청년들이 다 이렇게 주로 서울로 이렇게 수도권으로 옮기는 걸 보면서 과연 지역에서 이 청년 운동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회의를 갖더라고요. 사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딱히 뭐 해줄 수 있는 대안도 없고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대 연대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역 격차 문제를 이렇게 좀 끄집어내기보다는 이거는 우리가 뭐 이거는 사회적 문제니까 저는 아무튼 더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거 하나는 저는 좀 공감하는 게 저는 수도권 대학은 학비를 받더라도 저는 모든 전국의 지역 대학은 학비를 좀 면제해주고 또 청년들이 지역에서 뭔가 창업을 하는 일자리를 가질 때 조금 더 제도적으로 좀 그런 차별화된 그런 지원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단순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오신 강고배 위원님께서 아마 청조회를 대표해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주에 살아요. 저희 옛말에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도대체 왜 서울에 갈까? 왜 서울에 정말 인프라가 다 있어서 서울로만 가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전 서울 오면 되게 갑갑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주에서 내는 돈으로 서울에서 살려면 쪽방에 살아야 되고 그런데도 이들이 왜 서울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지점들에 대한 고민들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다시 다양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다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떠날 때, 할 때 저는 이건 이제 중장년 아니면 노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계속 통합을 얘기했던 것이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 되라고 하신 거잖아요. 청년들한테. 사회도 불안하고 안정적인 일 할 수 있는 게 공무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했나. 그리고 어쩌면 예전처럼 그 삶의 그냥 경제적 욕구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욕구가 터져나오고 있는 청년들한테 획일적으로 살라고 얘기했던 건
분명 윗세대였다, 통합하자라고 얘기했던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다양성의 시도들이 많아졌을 때 실제로 그렇잖아요. 서울의 취업률이 높나요? 지역의 취업률이 높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지역에서 못 살까? 실제 취업하러 가시면 배우러는 서울 오는데 나갈 때는 다시 지방으로 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경우도 진짜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지역에 자기가 살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시도나 내용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꼭 서울로 와야 되느냐. 나도 전 꿈이 소설가였거든요. 지역에서 소설가 되는 게 너무 어려웠다라는 생각들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그것을 존중했던 어떤 공동체를 만나고 그 시도들이 인정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화적 차이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 정신이다. 저는 공정이나 어떤 체계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을 때 경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평등, 지역격차 이 모두의 어떤 지점들은 사람을 다양하게 보고 다양한 형태들을 인정하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데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거의 시간이 임박해서 정순들 위원님부터 이렇게 쭉 한 바퀴로 돌아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가 5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인구 2.6명의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청년들에게 우리가 짐을 지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페어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 함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게 지역이 어디가 됐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세진 위원님. 저희가 19세가 되면 투표도 하고 세금도 내고 모든 법적 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현재 헌법에는 25세 이상이 돼야 국회의원이 출마되고 40세가 넘어야 대통령이 출마되는데 저는 그 세대 연대의 관점에서 겉옷찰 사다리를 아예 없애는 담을 허무는 관점에서 저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19세부터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세대 연대의 관점에서 좀 더 어떤 그런 새로운 사회를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지혜 위원님. 오늘 세대 연대를 위한 주제와 이런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다른 각각의 위원님의 언어로 좀 나왔던 것 같은데 하나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고 시스템을 개정하도록 하자라는 것들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단순히 오늘 테이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소통한다면 언젠가 사회 세대 연대가 조금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기남 위원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알면 사랑하고 우리가 오늘 지금 세대 연대잖아요. 갈등이 아니라 알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돌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되게 좋은 시간 가진 것 같아요. 항상 사실 젊은 세대에게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그런 자리가 됐고 나는 다 알아. 공부할 게 없어. 그래서 좀 아까 학습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네, 같이 사랑하고 돌보고 연대하면서 우리 저출산 고령 사회 인구 문제를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이한철 위원님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할지 몰랐듯이 사실 인구가 적든 부양인구가 많든 그 세대 되면 또 살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해서 그냥 사실 지금 그냥 각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안에서의 최소선들을 잘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 문제에 고민을 안 해서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박희정 위원님. 네, 좀 세대론이나 세대적 논쟁 같은 거는 이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하나를 30대로만 해석할 수 없잖아요. 저란 사람은 여성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다양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회적 제 위치나 지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하나를 두고 이 사람은 되게 많은 복잡성을 갖고 있고 많은 상태로는 교차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단순하게 연령으로 구분짓고 그걸 평가하거나 그걸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점에서 오히려 불평등 문제에 더 집중하고 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세대 연대를 더 계속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여유를 갖고 같이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불평등 사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제도적, 환경적 그리고 인프라의 고민들을 더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고민입니다. 네, 이다혜 위원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부의 세습 문제는 장기간을 좀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들이 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건강하고 자존감을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SNS 보면은 자랑하고 이런 것들 보면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세대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은주 위원님. 저는 되게 희망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사람만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 희망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되게 야박해짐 그리고 서로의 존중이 없어지는 세상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을 부정하게 되는 상황이 가장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저도 제가 발을 딛고 사는 곳에서 저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내가 바로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건강하게 섬으로 인해서 다른 주체를 돌볼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구성이 됐을 때 저는 그 안에서 건강한 섬 돌봄에 그리고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주체로서 사실은 어리다고 혹은 나이가 많다고 그리고 뭐 그게 여성이라고 남성이라고 뭐 이렇게 기준 잣대를 좀 벗어나서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사회의 기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격차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벗어나서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어떤 효용성으로 사람들을 그동안 판단해왔던 것들로부터의 어떤 저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청년을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 혹은 경활 인구, 비경활 인구 뭐 이렇게 인구 어쨌든 저희가 나누잖아요. 그리고 노인도 사실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일을 할 수 없느냐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명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그 존재를 존중하고 또 서로 존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점을 저는 이 발 딛고 서 있는 지금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 청조위와 저고위가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강보배 위원님. 이제 통합 얘기하면서 계속 드리는 얘기인데 아까도 이제 청년은 빼고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통합이라고 하는 말이 불편한 이유가 무언가를 없애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연대라고 하는 용어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빼고가 아니라 각자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함께 마주해야 될 지점을 찾는 것. 그것이 어쩌면은 갈등이 아닌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 그리고 함께 마주하게 되는 답을 찾는 다양한 상상들이 시도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